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음, 그 신장 생리에서 어, 5번의 강의를 통해서 어, 사구체 요가, 글로메룰러 필트레이션, 그리고 세뇨관에서 여과액들이 모디파이 되는 과정, 그것은 바로 튜블러 리옵섭션, 그리고 튜블러 시크리션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죠. 특히 이제 튜블러 리업소션하고 시크리션과 관련해서는 수분의 재흡수, 그리고 수소이온의 분비,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의 분비, 소디움, 그리고 포타슘 이온의 재흡수 혹은 분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또그 믹튜리션 과정까지, 배뇨 과정까지 쭉 해서 그 오줌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extracellular fluid composition 그리고 볼륨의 조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 ECF에서 이 그 토니서티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어, 말하자면은 이제 오스모랄러티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문제고, 다음에 볼륨, 전체적인 볼륨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그리고 스페시픽 이오닉 컴포지션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그리고 수소 이온이 농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키드니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에 덧붙여서 또 폐가 또 중요한 역할을 어, 이러한 것들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드니와 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복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토니서티의 디펜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니서티의 디펜스는 우리가 이 바소프레신 분비와 서스트 기전에 의해서 디펜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토탈 바디 오스몰랄러티라는 게 있는데, 이 오스몰랄러티라는 거는 어떻게 뭐와 직접적으로 비례하냐면은 그 토탈 소디움 그리고 토탈 포타슘과 그 양과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양에다가 나누기, 하지만 이제 토탈 바디 워터하고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몸 전체의 그 수분 속에서 얼마만한 그 소디움과 포타슘이 존재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스몰랄리티가 이제 결국 토니서티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펙티브 플라즈마 오스모틱 프레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바소프레신이 분비되고 서스트 기전이 작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플로우를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ECF의 오스모랄러티가 증가를 하면은, 즉 ECF 익스트라셀룰러 플루이드의 오스몰랄리티가 증가를 하면은 먼저 thirst 갈증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워터 인테이크 물 섭취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는 바소프레신 분비가 증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워터 리텐션 수분 재흡수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과정에 의해서 ECF는 이제 묽어지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즉 오스모랄리티는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정상적인
플라즈마 오스모랄러티는 우리가 280에서 295 밀리오스몰 per 킬로그램 오브 워터 이렇게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285 정도에서는 이 바소프레신 시크리션은 최대로 억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억제가 되고 하지만 이 이상의 더 높은 밸류에서는 이제 바소프레신 분비가 자극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오스몰랄러티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스몰레러티라는 거하고 좀 개념적으로 그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오스몰레러티. 자, 이 오스몰레러티는 우리가 일단 단위는 뭐냐면은 밀리오스몰 퍼 리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스몰레러티는 우리가 어떤 용액 속에서 만약에 100mm몰에 NaCl이 있고 만약에 50mm몰에 칼슘 클로라이드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 정확한 몰레러티를 아니까 이렇게 알 수 있으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용해서 오스몰레러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100 곱하기 NaCl은 우리가 용액 속에서 녹아 있게 되면 파티클이 몇 개가 되죠? 2개가 되죠. 그래서 몰 농도에다가 우리가 파티클 개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00 그리고 칼슘 클로라이드는 50에다가 곱하기 칼슘 클로라이드는 파티클이 몇 개가 되죠? 3개가 되죠. 그러면은 150 더해주면 350 이렇게 되죠. 350 밀리오스몰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용액을 실제 그 오스모미터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오스모미터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보면은 350ml 오스몰이 안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이게 해리되어 있지만 어떤 것들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스모미터를 이용해서 실제 측정한 측정 값이 바로 이 오스몰 렐러티가 되겠습니다. 오스몰 렐러티. 자, 그래서 우리가 오스몰 렐러티하고 오스몰 렐러티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볼륨의 디펜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륨의 디펜스라는 것은 이 ECF의 볼륨이 되겠습니다. 익스트라셀룰러 플루이드의 볼륨이 되는데, 자, 이 ECF 볼륨은 이제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되냐면은 ECF에 있는 Total Amount of Osmotically Active Solute에 의해서 1차적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mount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한 양이 존재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솔루트들의 양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어마운트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거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물의 양도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의 양이 증가를 하면은 이제 볼륨이 다시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전체 얼마만한 오스모티컬 액티브 솔루트들이 존재하느냐, 어느 정도 양으로 존재하느냐가 그 볼륨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소디움이 중요하죠. 그래서 소디움의 양이 ECF 볼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ECF 볼륨이 우리가 감소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어떤 경우죠? 출혈이 있다든가 되죠. 출혈. 어, 그러면은 이제 안지오텐신 2가 우리가 분비가 돼서 이것이 알도스테론 분비를 자극하고 바소프레신 분비를 자극하고 또 갈증을 유발하게 하고 또 그 베이소 컨스트릭션을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블라드 베스를 수축시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디움하고 워터 리텐션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이제 ECF 볼륨이 감소를 하면은 뭐가 분비가 되죠? 레닌 분비가 증가가 되죠. 레닌은 어디에서 분비가 됩니까? 키드니에 있는 적스타 글로메룰러셀에서 분비가 되죠. 그래서 ECF 볼륨이 줄어들면 레닌 분비는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레닌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안조텐시노젠을 안조텐신 1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 안조텐시노젠은 우리가 리버에서 주로 이제 합성이 되는데 아직은 그 액티브한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레닌이 이 안조텐시노젠을 일단 안조텐신 1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조텐신 1은 혈류를 따라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ACE,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을 만나게 되면 안지오텐신 2로 바뀌게 됩니다. 이 ACE,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은 어디에 주로 존재하게 되겠습니까? 렁에 주로 존재하죠. 폐. 그래서 폐에 있는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을 만나게 되면 안지오텐신 2로 변해서 이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안지오텐신 2는 우리가 다양한 그 생리적인 그 작용을 갖고 있는데 아드레날 콜텍스에 작용하게 되면은 이제 알도스테론 분비를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저텐신 2는 또 그 설스트를 유발하게 되죠. 갈증 센터에 작용해서 그리고 또 바소프레신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이것은 이제 설스트와 바소프레신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은 이제 하이포살라무스에 작용해서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소프레신 분비가 이제 증가되고 알도스테론 분비가 증가되고 바소프레신 분비가 증가가 되면은 이제 알도스테론은 소디움 리텐션을 증가시키고 바소프레신은 워터 리텐션을 이제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ECF 볼륨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지오텐신 2는 또 그 혈관에 존재하는 스무스 머슬의 AT1 수용체. 자, 이거는 안지오텐신 2 타입 1 수용체가 되는데 라고 하는데 이것이 안지오텐신 2가 이 AT1 수용체에 작용하면은 이제 베이소 컨스트릭션 유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제 합해지면은 이제 블러드 프레셔는 증가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ECF 볼륨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블러드 프레셔는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ECF 볼륨이 증가하고 베이스 컨스트릭션이 유발이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블러드 프레셔는 다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노멀한 이런 어떤 그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혈압이 증가되어 있는 사람을 상태가 우리가 고혈압이라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안티 고혈압 약을 우리가 안티 하이퍼텐시브라 그러는데 안티 하이퍼텐시브 이 안티 하이퍼텐시브의 주요 타겟이 어디냐면은 이 에이스를 억제하거나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을 억제하거나 혹은 이 AT1 수용체를 차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그 고혈압 약의 타겟이 있는데 중요한 타겟이 바로 이 ACE를 억제하거나 AT1을 억제하거나 이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CE를 억제하는 약 중에는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은 캡토프릴 같은 게 있죠. 캡토프릴. 그래서 프릴로 끝나는 거는 주로 에이스 이니비터인 경우에 이 프릴 이름이 주로 프릴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AT1 차단제는 우리가 예를 들면 로사르탄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양약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안티 하이퍼텐시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르탄 이름이 이렇게 사르탄으로 끝나는 게 주로 AT1 차단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어떤 볼륨의 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 몸에서 이 볼륨을 조절하는지 다시 그 노멀라이즈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당히 그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 코비드 19이 어떻게 우리 폐렴을 유발하고 우리 몸에 감염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코비드 19의 중요한 타겟이 어디냐면은 이 에이스 타입 2 에이스죠. 그래서 에이스2라고 하는 게 이 단백질이 그 코비드 19의 중요한 타겟이 되겠습니다. 코비드 19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스 그 바이러스도 이 타겟이 에이스2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표면 단백질이 이 에이스2가 잘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에이스2에 결합한 이후에 일단 붙게 되면은 그 세포에 이제 인펙션이 유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그 세포를 해서 이제 죽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에이스2가 또 이 폐에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에이스2 또한. 그래서 이제 폐렴을 유발을 하고 이런 중요한 주요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소 이온 농도의 이 디펜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수소 이온 농도의 디펜스라는 것은 우리 몸의 산염기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라면은 익스트라셀러 플루이드의
이 수소이온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pH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익스트라셀룰러 플루이드가 무엇이 있습니까? 플라즈마죠. 혈액. 그래서 라이프 컴패터블 플라즈마 pH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7.0에서 7.7 사이로 아주 타이트한 아주 좁은 범위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플라즈마 pH를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양한 바디 플루이드 전부 익스트라셀룰러 플루이드가 되겠는데 바디 플루이드 그러니까 세포 안에 존재하는 인트라셀룰러 플루이드 말고는 다 익스트라셀룰러 플루이드죠. 그 바디 플루이드의 수소이온 농도와 pH를 한번 보면은 가스트릭 하이드로젠 클로라이드 위산은 우리가 150ml 이퀴벌런트 정도 되고 몰로 따지면은 150mm몰, 0.15몰 정도 되고 pH는 0.8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린. 우리가 유린은 그 유린 안에 버퍼가 있어서 이제 산을 중화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산이 계속 이제 더해지면서 pH가 얼마까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맥시멀 유린 애시드티는 우리가 4.5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는 이제 0.03 ml 정도 되고 pH는 4.5. 다음에 이제 플라스마는 이제 노말일 경우에는 우리가 7.4. 이때 수소이온 농도는 0.00004 ml 이퀴벌런트 정도 되겠습니다. 몰 농도로 따지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자, 그런데 이제 7.0에서 7.7까지 우리가 가능한데 7.0일 경우에 우리가 익스트림 심한 아시도시스 상태라고 그럽니다. 산증. 그래서 이때는 0.0001 ml/이퀴벌런트까지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칼로시스인 경우에 pH는 7.7인데 이때는 보면은 0.00002 ml 이퀴벌런트가 되겠습니다. 그 수소이온 농도가 상당히 낮죠. 정상인 경우보다 지금 여기 보면 한 절반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플라스마는 그 수소이온 농도가 유지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pH로 따지면 7.0에서 7.7. 다음에 이제 판크레아틱 주스, 췌장액은 pH로 따지면 8.0이고 수소이온 농도로 따지면 0.0000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중요한 그 바디 플루이드의 다양한 그 수소이온 농도가 이제 여기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의 이제 pH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바디의 수소이온 농도, 그 이제 수소이온이 있게 되는데 그 수소이온의 그 소스, 즉 어떤 과정에서 우리가 이 수소이온이 만들어지는지 이제 그 소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정이 바로 리버에서 그 아미노산의 글루코네오제네시스 과정에서 이제 수소이온 로드가 있게 되겠습니다. 즉 이 아미노산이 이제 글루코즈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에서 이제 수소이온이 발생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말이 정상적으로 약 하루에 50ml 이퀴벌런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과정은 이제 암모늄 이온이 이제 그 유레아와 글루타민으로 이제 인코퍼레이트 되면서 이제 이때 수소이온이 발생되는데, 이 수소이온은 대부분 이제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에 의해서 버퍼링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적은 양이 이제 서큘레이션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양이 바로 그 서큘레이션, 즉 혈액에서 어떤 그 수소이온 소스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왼쪽에서 보면은 암모늄 이온이 바이카보네이트 이온과 반응해가지고 이제 유레아와 글루타민으로 되는데, 이때 수소이온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리버에서. 자, 그래서 유레아는 우리가 혈액으로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나중에 키드니를 거쳐서 유린으로 배출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글루타민은 키드니로 가게 되면은 이제 암모늄 이온을 발생시키고, 이 암모늄 이온이 유린으로 들어가서 이제 배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키드니에서 이제 알파 케토글루타레이트가 형성되는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형성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루코네오제네시스 과정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에 이제 포스페이트가 있는 거라든가, 혹은 그 포스포러스 P가 있거나 이제 설퍼가 있는 그런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글루코네오제네시스 과정에서 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 혹은 하이드로젠 설페이트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리버에서 만들어진 이것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은 이 ECF에서 그 혈액에서 이제 어떤 그 이제 수소이온 로드로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설퍼 컨테이닝 아미노산, 그리고 포스포리레이티드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드로젠 설페이트, 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가 되면서 이제 ECF의 수소이온 로드로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티슈에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대사 과정 동안 메타볼리즘의 과정에서 우리가 CO2가 또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루에 상당히 많은 양이 그 수소이온 로드가 발생되는데 12,500 미리 이퀴벌런트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우리가 카보닉 안하이드레이즈에서 이제 그 이제 바이카보네이트 이온과 이제 결합하고 해서 하이드로젠 카보네이트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랬다가 이것이 이제 렁으로 가서 다시 그 CO2하고 H2O로 되면서 렁에서 이제 밖으로 배출이 되고, 그런데 이제 CO2가 일정량 많아지게 되면은 과다한 양이 있게 되면은 배출되고 남는 그, 그 양은 이제 그 ECF, 익스트라셀룰러 플루이드에 우리가 수소이온 로드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수소이온, 이렇게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수소이온은 이제 많아지게 되면은 결국 그 키드니를 통해서 배출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수소이온의 그 소스를 보면은 이제 스트레니우스 엑서사이즈, 심한 운동을 한다든가 하면 우리가 그 락틱 애시드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그 수소이온 소스로서 작용하게 되고, 또 다이아비틱 케토시스가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아세토아세틱 애시드, 그리고 베타 하이드록시 부티릭 애시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수소이온 로드로서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소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암모늄 아시디파잉 솔트, 예를 들어서 암모늄 클로라이드라든가 칼슘 클로라이드를 우리가 뭐 어떤 모르고 섭취를 했다든가 하면은 이런 것들이 또 급작스런 수소이온 로드로서 소스로서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소이온 소스가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다른 경우인데, 우리가 프루트, 만약에 과일을 섭취하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과일에는 우리가 주요 과일은 우리가 주요 그 다이어트리 알칼리 소스가 여기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일에는 위크 오르게닉 애시드에 소디움 그리고 포타슘 솔트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트의 아나이온들은 이제 CO2로 메타볼라이즈 돼서 결국은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 그리고 포타슘 바이카보네이트로 많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알칼리나이징 솔트로서 이제 우리가 유용하게 어,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제 과일을 많이 먹게 되면은 어, 그 체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수소이온을 중화할 수 있는 이제 알칼리나이징 솔트를 우리 체내에서 많이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산을 중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그러한 이제 수소이온들을 우리가 버퍼링 하게 되는데, 그 버퍼링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어떤 버퍼의 이 pKa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그 버퍼가 그 일정한 pH에서 우리가 버퍼로 작용할 때 이제 이런 공식에 의해서 버퍼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어떤 아나이온 이 상태에서 이것이 이제 수소이온과 결합해서 H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농도가 이것이 비슷할 때 그, 그 수소연이 안 붙어 있을 때하고 수소연이 붙어 있을 때 그 HA 그 농도가 비슷할 때 그 버퍼링 커패시티가 가장 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혈액이 이제 우리가 ECF의 그 익스트라셀룰러 플루이드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 혈액인데, 혈액에 있는 우리가 버퍼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혈액에 있는 이 프로틴들, 뭐 예를 들면 혈장 단백질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 프로틴 중에 프로틴에 있는 이 프리카복실 그룹 그리고 프리 아미노 그룹 이런 것들이 이제 버퍼로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또 혈액에는 이 헤모글로빈이 있는데 그 헤모글로빈의 그 히스티딘 레지두의 이미다졸 그룹, 이것이 또 중요한 버퍼로서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헤모글로빈에는 이 히스티딘 레지듀가 38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히스티딘 레지듀의 이미다졸 그룹이 이제 상당히 이게 이제 이미다졸 그룹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버퍼로서 혈액에서 중요한 버퍼로서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또 혈액에는 우리가 그 적혈구 안에 보면은 카보닉 안하이드레이즈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카보닉 안하이드레이즈에 의해서 형성되는 이 바이카보네이트, 어, 그래서 이 바이카보네이트가 상당히 중요한 이제 버프로서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카보네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이온과 결합해 가지고 이 카보닉 안하이드레이즈에 의해서 이제 그 CO2를 만들어내서 렁에서, 그래서 렁에서 이
CO2를 이제 몸 밖으로 배출하게 되는 거죠. 즉 이것은 이제 수소이온을 버퍼링해서 배출하게 되는 거와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pK가 6.1 정도 되겠습니다. CO2와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의 pK 보면은 이제 6.1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혈액에는 이러한 버퍼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산이 많아지거나 적어졌을 때, 특히 이제 혈액에서 이 산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아시도시스, 산이 적어지면은 이제 알칼로시스, 즉 pH가 올라가는 알칼로시스, pH가 감소하는 아시도시스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혈액에서. 즉 혈액에서 수소이온 로드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아시도시스가 발생이 되고, 수소이온이 너무 적게 되면 이제 알칼로시스가 발생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다시 정상화시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레스피레이토리 아시도시스하고 이제 알칼로시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레스피레이터리 이제 호흡에 유래된 어떤 아시도시스라는 거죠. 그래서 uncompensated 됐을 때 상황을 보면은 이제 호흡성 산증의 원인은 우리가 벤틸레이션이 감소했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즉 인위적으로 호흡이 억제될 수도 있겠지만 폐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폐 환기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CO2가 배출되지 못하고 하게 되니까 아테리얼 PCO2가 이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 이제 이 그래프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종합적으로 표현한 그런 그래프인데, 이 X축은 pH고 Y축은 이제 아테리얼 플라즈마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말일 때는 우리가 pH가 7.4죠. 그리고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농도는 이제 24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게 PCO2 라인인데 mHg 단위로 우리가 노말일 때는 PCO2가 40mHg죠. 40mHg. 자, 그런데 이제 폐의 환기가 억제돼서 벤틸레이션이 억제돼서 PCO2가 얼마까지 증가가 됐습니까? 자, 여기 레스피레이토리 아시도시스 언컴펜세이티드 된 상태는 여기서 어큐트 레스피레이토리 아시도시스가 되겠습니다. 어큐트 레스피레이토리 아시도시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지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보면은 pH가 일단 7.15까지 떨어졌죠. 자, 그리고 PCO2 벤틸레이션이 억제로 인해서 PCO2는 지금 80 정도까지 증가돼 있죠. 그래서 아테리얼 PCO2는 40에서 80으로 증가돼 있고, 그래서 이 증가된 CO2가 이제 이 물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결국은 다이하이드로젠 카보네이트 그리고 바이카보네이트 이온과 이제 수소이온을 만들게 되죠. 이것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수소이온이 증가됨으로 해서 pH가 감소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pH가 지금 7.15 정도, 7.2까지 떨어져 있는 거죠. 이 지점까지. 자, 그리고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농도 또한 이온이 또 증가되니까
여기 아테리얼 플라즈마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농도는 이제 28까지 증가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태가 uncompensated 된 상태의 호흡성 산증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냥 있을 수는 없겠죠. pH가 낮아져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normalize 하는 그 compensation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이제 키드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enal compensation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renal compensation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게 되는데 먼저 아테리얼 PCO2 증가된 아테리얼 PCO2는 이제 그 renal 그 튜블러 셀에 근데 튜블 셀에 CO2가 많이 공급이 되죠. 자, 그러면 리널 그 튜블셀의 안에서 우리가 카보닉 안하이드레이즈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물하고 반응을 해서 이제 수소이온하고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이 만들어지게 되죠. HCO3.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리날 튜블라 수소이온 시크리션이 증가를 하게 되죠. 즉 유린 쪽으로. 그리고 이 바이카보네이트 제업수는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수소이온 하나가 분비가 되면은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하나 제흡수가 일어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컴펜세이티드 되기 전에 이미 그 플라스마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농도는 24에서 29로 증가를 한 상태이지만 이 수소이온이 분비되면서 리널 컴펜세이션 과정에서 수소이온이 분비되면서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이 하나가 재흡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재흡수로 인해서 이 바이카보네이트 그 이온 농도는 지금 28에서 얼마까지 더 증가되냐면은 한 44까지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리널 컴펜세이션이 된 상태의 그 레스피레이터리 아시도시스가 바로 여기 이 그래프에서 크로닉 레스피레이터리 아시도시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한 40까지 증가되어 있죠. 자, 그래서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농도는 더더욱 증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PCO2는 그대로 이제 80으로 유지되고 된 상태에서 우리가 pH는 지금 노멀 쪽으로 더 가깝게 됐죠. 그래서 pH가 한 7.3, 7.35까지 증가되게 되죠. 그런데 이제 pH는 노멀라이즈 되지만 이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농도는 더더욱 증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이 재흡수되면서 이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은 이제 재흡수되면서 재흡수될 때 이 크로라이드 바이카보네이트 안티포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트랜스포터로서. 그러면은 이제 크로라이드가 다시 유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튜블러 셀 쪽으로 크로라이드가 이제 인플럭스가 있게 되면은 이 크로라이드는 이제 나중에 이게 많아지면은 이제 유린으로 배출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양이. 그래서 크로라이드 익스크리션은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크로라이드 이온 배출이 증가하니까 플라스마 크로라이드 양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제 PCO2가 증가를 하면서 리널 컴펜세이션이 일어났는데 이때 수소이온이 그 유린을 통해서 배출이 증가하게 되고 이제 바이카보네이트 재흡수가 증가를 하게 돼서 그 플라스마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농도가 더욱더 증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플라스마 크로라이드 이온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호흡성 알칼로시스 반대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흡성 알칼로시스는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이제 어큐트 레스피레이터리 알칼로시스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면은 호흡성 알칼로시스 상태에서 보면은 그 PCO2가 지금 20까지 감소를 했죠. 그래서 노멀 40에서 20까지 이제 감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 그 pH는 지금 7.6까지 올라간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을 우리가 다시 그 컴펜세이트를 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크로닉 레스피레이터리 알칼로시스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큐트 상태에서 이 크로닉 상태로 이제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컴펜세이션 과정을 한번 보면은 이제 아까하고 그 레스피레이터리 아시도시스의 컴펜세이션하고는 이제 반대가 되는데 이때 이제 리널 그 하이드로젠 시크리션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리널 하이드로젠 시크리션이 감소하니까 어,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지흡수는 이제 감소를 하게 되고 지흡수가 감소하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익스크리션은 이제 익스크리티드 되고 그리고 어, 그래서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지흡수가 감소하게 되니까 플라스마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농도는 추가적으로 더더욱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큐트 레스피레이터리 알칼로시스 상태에서 한 20 정도로 이렇게 감소되어 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은 더 감소해서 한 15까지 이렇게 감소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낮은 상태에서 더더욱 낮은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pH는 7.6에서 7.4 근처로 다시 그 좀 더 노멀에 가깝게 이제 그 되돌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호흡성 산증일 때 그리고 호흡성 알칼로시스일 때 우리가 리날 그 신장에서 이런 컴펜세이션 과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pH는 이제 노멀라이즈 되지만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농도의 어, 변화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우리가 메타볼릭 아시도시스, 메타볼릭 알칼로시스 상태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타볼릭 아시도시스라는 것은 그 메타볼리즘 과정에서 산의 로드가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소이온이 농도가 상당히 증가해서 혈중에 로드가 많이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pH가 낮아져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수소이온 로드를 일단 혈중에서 그 수소이온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버퍼가 많이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 이제 수소이온 로드가 혈중에 증가를 하게 되면은 혈중에서 그 버퍼 역할을 하는 헤모글로빈, 프로틴 그리고 바이카보네이트 레벨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버퍼링을 하니까 사용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pH가 감소를 하고 pH가 감소를 하면은 이제 수소연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그 렁을 통해서 이제 CO2 배출량이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그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면은 이제 메타볼릭 아시도시스가 이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노멀한 상황에서 pH가 7.4에서 메타볼릭 아시도시스가 되면은 pH가 지금 7.1에서 7.2 사이에 이렇게 범위되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감소된 상태로 이제 이렇게 됩니다. pH가. 자, 그리고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레벨을 한번 보면은
이제 그 산을 중화하기 위해서 바이카보네이트 이온들이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플라즈마에서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농도는 상당히 떨어져 있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5에서 8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호흡성 컴펜세이션, 그리고 이제 리널 컴펜세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호흡성 컴펜세이션은 이제 수소이온이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호흡이 상당히 촉진되게 됩니다. 호흡이 상당히 촉진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PCO2는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호흡이 촉진돼서. 그러면 이제 수소이온이 다시 감소되게 돼서 pH가 노멀 상태로 돌아오도록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호흡성 컴펜세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호흡이 계속 증가를 해서 PCO2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그 메타볼릭 아시도시스에서는 PCO2가 보면은 조금 감소된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25에서 25 정도로. 그래서 원래 노멀은 40인데 40에서 25 정도로 감소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리널 컴펜세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리널 쪽에서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 수소이온은 이제 리널을 키드니를 통해서 익스크리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익스크리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소이온이 많이 제거가 되니까 이제 pH가 노멀 쪽으로 이렇게 가깝게 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호흡성 컴펜세이션이 일어나고 리널 컴펜세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메타볼릭 아시도시스일 때. 자, 이제 메타볼릭 알칼로시스일 때를 한번 살펴보면은 메타볼릭 알칼로시스일 때는 우리가 플라스마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농도가 증가를 하고 또 pH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에서 우리가 메타볼릭 알칼로시스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pH가 지금 7.55까지, 7.5에서 7.6까지 이렇게 증가를 하고 된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메타볼릭 알칼로시스가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대사 과정에서 말하자면 수소연 로드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알칼로시스가 유발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벤틸레이션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pH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호흡을 상당히 억제하게 되겠습니다. 벤틸레이션. 그러면은 이 이러한 그 컴펜세이션에 의해서 PCO2는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 그래프를 보면은 그 PCO2가 약간 증가를 했죠. 그래서 40에서 지금 50 혹은 60까지 이렇게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흡이 억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 이제 PCO2가 증가되고 하게 되면은 어, 이제 pH가 다시 감소를 하게 되죠. 수소이온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노멀 상태로 가도록 이제 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벤틸레이션이 너무 과다하게 억제가 되면은 이제 pH가 너무 과다하게 떨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카로티드 그리고 에오틱 키모리셉터 이런 어, 키모리셉터에서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볼릭 알칼로시스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그 벤틸레이션이 억제가 되는데 그 억제는 pH를 이제 낮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pH를 노멀한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데 너무 과하게 낮아지는 것은 우리가 이 화학 수용기에 의해서 이제 억제가 제한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메타볼릭 알칼로시스일 때는 우리가 호흡성 컴펜세이션은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리널 컴펜세이션은 오히려 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안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산 분비를 이제 오히려 촉진하는 과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 relatively slight.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자, 그래서 어떻게 그 과정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면은, 자, 그 메타볼릭 알칼로시스 pH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은 그 리널 컴펜세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산 분비가 그 줄어들어야 되겠죠. 수소이온 높아진 pH를 우리가 컴펜세이트 하려면 수소이온 시크리션이 감소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혈중의 수소이온 농도를 높여서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 지금 메타볼릭 알칼로시스일 때는 산의 아시드 시크리션을 촉진하는 과정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왜 어떤 과정 어떻게 이제 일어나냐면은 어, 그 일단 그 플라즈마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레벨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유린내 그 필터되는 그 사구체를 통해서 필터되는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농도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은 어, 그 유린에서 버퍼링 할 수 있는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농도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리널 시크리션은 오히려 더 많은 산이 그 유린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소이온 분비는 오히려 증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그 pH가 지금 높은 상황인데 높은 상황이면은 수소이온 시크리션이 감소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소라기보다는 증가된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메타볼릭 알칼로시스가 일어났을 때는 이제 호흡성 컴펜세이션이 일어나서 벤틸레이션이 억제돼서 우리가 pH를 다시 노멀라이즈 낮추는 쪽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오히려 리널 컴펜세이션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컴펜세이션이 일어나는 게 오히려 억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 슬라이드에서 이제 호흡성 산증, 호흡성 알칼로시스 때 그리고 지금 이번 슬라이드에서 대사성 산증, 대사성 알칼로시스 상태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컴펜세이션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혈중에서 일어나는 호흡성 산증 알칼리증 그리고 대사성 산증 알칼리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번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그 상황 하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pH라든가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그리고 PCO2 아테리얼 그 CO2 분압 이런 밸류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리얼 플라스마에서. 자, 그러면 이제 노멀 상태에서 우리가 pH가 7.4죠. 그리고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농도는 24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PCO2는 이제 40mHg 이렇게 되는데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이제 아시도시스 상태에서는 우리가 CO2가 너무 많은 수소이온 로드가 생기니까 그 pH는 이제 감소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수소이온 로드를 우리가 그 플라스마에 있던 그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이 이제 버퍼링을 하는데 사용되니까 그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농도가 이제 감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CO2는 이제 노말이거나 미약할 때는 노말이거나 이제 좀 더 감소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은 이제 우리가 그 암모늄 클로라이드를 어, 섭, 그 섭취했다라든가 모르고 먹었다든가 혹은 다이아베틱 애시도시스 상태가 되면 이제 이런 메타볼릭 아시도시스 상태가 유발되겠습니다. 자, 그럼 메타볼릭 알칼로시스일 때 보면은 pH가 이제 조금 증가를 하고
이제 수소 이온 로드가 줄어드니까 이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농도는 더 증가가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PCO2는 뭐 그대로 있거나 좀 증가를 한 상태. 자, 그래서 메타볼릭 알칼로시스의 경우는 우리가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를 우리가 모르고 섭취를 했다든가 하게 되면 이제 어, 메타볼릭 알칼로시스 상태에 빠지게 되고, 혹은 프롤롱드 보미팅, 지속된 보미팅을 하게 되면 이제 메타볼릭 알칼로시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미팅을 하게 되면 위산, 수소이온이 몸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이온 체내에 이 수소이온 농도가 이제 감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메타볼릭 알칼로시스 상태가 유발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흡성 산증의 경우에는 우리가 pH는 이제 감소되는데 이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레벨은 좀 증가한다 그랬죠. 24에서 25, 33까지 더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 호흡성 산증일 때는 우리가 어떤 경우가 되냐면은 좀 CO2가 이산화탄소가 높은 공기를 호흡을 했을 때 이제 유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PCO2가 증가를 하게 되고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농도가 이제 좀 증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종, 그 폐기종, 엠피세마 이렇게 되면 이제 호흡에 장애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PCO2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혈중에 PCO2가 증가를 해서 하게 되고 이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레벨도 또 더욱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성 산증이 유발되는 것이죠. 그리고 호흡성 알칼리증, 이 경우는 이제 하이퍼벤틸레이션의 경우에 유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그 PCO2가 감소를 하고 바이카보네이트 플라스마의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레벨은 약간 감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22로. 자, 그리고 같은 레스피레이터리 알칼로시스인데 우리가 하이 엘티튜드 4,000m 이상의 고도에서 3주 동안 이렇게 생활하게 되면은 또 호흡성 알칼로시스가 유발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PCO2는 좀 감소를 하게 되고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레벨은 또 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칠드런에 있어가지고 뭔가 정신적으로 너무 흥분했을 때 그 볼룬터리 하이퍼벤틸레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칠드런이나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호흡성 알칼로시스가 유발되는 거죠. 그 하이퍼벤틸레이션이 일어나니까 과다하게 CO2가 배출이 되니까 수소이온이 PCO2가 감소를 하고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가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pH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냐면은 어, 그 호흡할 때 얼굴에다가 이렇게 비닐봉지 같은 거를 씌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닐봉지 안에 그 호흡하는 공기에 이 CO2가 증가를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다시 그 PCO2가 증가를 해서 그 산이 만들어지니까 pH를 다시 낮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혈중, 플라스마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 pH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pH가 우리가 조절이 되는지, 컴펜세이트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상황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신장에 대한 생리학, 신장 생리 이제 6시간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줌이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닉트리션,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신장의 어떤 기능 중에서 이렇게 우리 몸의 그 여러 가지 토니서티라든가 혹은 그 볼륨 그리고 이런 pH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기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신장 생리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